작은 서점. (1650년) 봄, 2살과 6살짜리 딸을 남겨놓은 채 생트 콜롱부 부인이 이 세상을 떠났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프랑스 작가 파스칼 끼냐르의 소설 세상의 모든 아침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뛰어난 작곡가 생트 콜롱부와 그의 제자 마랭 마레의 삶을 그림처럼 담고 있습니다. 완고한 스승과 예술적 명성을 욕망하는 젊은 음악가의 상반된 삶, 작가는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이 소설의 이야기는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문자로 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메시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890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최현정 아나운서인 줄 몰랐습니다. 감성적인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려요. 오프닝 읽어주시는데 귀를 사로잡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좀 감성 좀 합니다. 예, 분위기 낼 줄 압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7111님 야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문학청년이었는데 옛날 생각나고 좋습니다. 작은 서점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3872님 편집자의 방 코너를 좋아합니다. 책 엄청 읽는 사람들이랑 독서 모임하는 기분이에요. 그쵸. 굉장히 고품격의 독서 모임이죠. 저도 이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들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귀가 호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분들 작은 서점을 통해서 독서 시간 함께 나눠보시죠. 자, 그리고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작은 서점의 신진사대부입니다. 해외 문학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편집자의 방 시작해보죠.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님, 난다의 편집자 권현승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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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편집자의 방 애청자께서 두 분과 함께하니까 독서 모임 하는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독서 모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책 프로에서 그런지 독서 모임 한다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두 분도 모임 있으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하고 네, 2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안 하면 안 읽어서 책들 저도 네. 일종의 이제 나를 계속 채찍질하는 그런 네, 장치로 과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럼 하나는 이제 뭐 출판사에서 하는 거고 네. 하나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친구들 완전 친구들하고 이제 그냥 읽고 싶은 주제를 매번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하고 한 있죠. 번씩요. 네네. 그러면 제법 책을 자세히 깊게 여러 권을 읽어야 되겠네요. 한 일주일에 한 권씩은 소화를 더 이상.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제 의지와 무관하게 다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지와 무관하게 이 말이 좀 중요한 건데 내가 의지대로 책을 읽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강제로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은 독서 모임 있으세요? 네, 저도 독서 모임을 2개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 다 2개씩. 근데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게 올해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학원 계시는데 못 간 거예요? 제가 그 회사 유튜브에서도 독서 클럽이라고 한 권의 책으로 하는 이제 코너도 하고 있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아직도 못 가는데 사실 당장 다음 주 토요일에도 모임이 있는데 네. 그것도 책을 못 읽어서 못 가지 않을까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 모임에서 제적 같은 거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제가 밑벌 많이 깔아놨는데 못 올 수도 있다. 뭐 느슨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친구들이랑 하는 거고 예. 하나는 이제 문화 사업에 종사하는 여성 직장인들끼리 하는 모임에 제가 끼어들어 있는데 네. 한 번도 못 가서 너무 죄송하네요. 독서 모임에도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혼나요? 그냥 한 번쯤은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책을 읽지 않고 가면 사실 저는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아무래도. 네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책을 읽지 않으셔도 그냥 흘려들어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 되리라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입소문 내주고 계신 분이신데요. 이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민음사 TV 아이돌 김민경 편집자님이랑 난다 권현승 편집자님이 출연 중 너무 재밌어요 하시면서 네 여기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아이돌이시군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 표현이 딱 눈에 딱 띄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두 분 다 그러시지만 이게 또 재치와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계시는 두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재기발랄함 또 기대해 볼게요. 근데 오늘 책이 재기발랄하기 좀 힘든 그러니까요. 책이에요. 그렇네요. 세상의 모든 아침 파스칼 끼냐르의 책 저도 제가 어디서 좀 빌려가지고 봤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이 한 권의 책을 두고 두 분과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제가 뭐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네. 뭐 책을 선정하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히 어쨌든 라디오라는 게 음악이랑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이 작품 역시 음악가에 실제 존재했던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네. 이 실제했던 음악가의 작품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또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조금 같이 음악과에 어우러질 수 있는 작품이라서 네. 골라봤습니다. 네. 요거 전적으로 이제 우리 권현승님의 추천이었다는 뒷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김민경 네, 맞습니다. 편집자님은 이 책을 이번에 처음 접하셨다고요. 저는 신기한 게 이 예. 책을 예. 2013년에 나왔는데 네. 그때 사놓고 책꽂이에 10년 넘게 꽂아놓고 읽지를 않았던 책인 거예요. 집에 있으셨어요, 이 책이요. 네네. 그럼 읽었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관해놓고 있었는데 네, 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아침은 브런치집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 인터넷 검색하면 다 식당 이름으로 나오죠. 네. 그런데 네. 현승님이 얘기해 주신 책이 책장에 있다. 이게 참 반가운 우연인 것 네. 같아서 저도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짧지만 굉장히 심오한 책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 책입니다. 줄거리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리 민경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17세기 후반 프랑스인데요. 이제 생트 콜롱브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비올라 연주의 거장입니다. 네. 방금 읽어주신 문장처럼 막 사랑하는 부인을 떠나보내면서 이야기가 시작하는데요. 네. 슬픔에 엄청 잠겨있는 그가 어린 두 딸과 함께 시골에 운둔을 하면서 네. 그저 매일매일 비올라를 연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굉장히 개팍하고 말수도 많지 않고 두 딸에게도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는 오직 정말 예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왕정 음악가로 와서 일해라 라는 왕의 제안도 거절하고 작곡한 작품을 출판하지도 않고 네. 매일매일 자기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비올라를 연주하는 걸로만 살아가요. 철저하게 은둔자로 사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따금씩 이제 죽은 부인의 영혼을 마주하는데요. 그러면서도 10년이 가도 슬픔을 가누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콜롱브의 집에 젊은 연주가 마랭마레가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청하면서 찾아오는데요. 네. 처음에는 매몰차게 거절하다 결국 그의 제자가 되지만 그 예술과 음악을 바라보는 견해 아니면은 연주를 하는 태도 같은 거에서 모든 면에서 스승과 제자가 대립을 하거든요. 네. 그 와중에 그 마랭마레는 두 딸과 어떤 스캔들도 일으키고 하면서 네. 결국에는 아예 갈라져서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랭마레는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도 매일 밤 그 집을 찾아와서 몰래 그 오두막에 가서 네. 이제 스승의 연주를 훔쳐 듣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출간되지 않은 저 악보를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저 연주 실력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대립을 다룬 작품입니다. 네. 뭐 저 악보를 가질 수 있다면 저 실력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이 부분만 들으면 이제 뭐 마치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같은 관계 같지만 사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인데 굉장히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서 좀 충돌을 해요. 그렇죠? 네네. 이 파스칼 끼냐르 저기 프랑스 작가잖아요. 네. 이 최민석 그 작가님이 이 책을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이제 들고 다녔었거든요. 며칠. 이거 불문학인데 하시면서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어떤 작가인가요?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작가고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노년이시지만 네. 여전히 거의 매해 작품을 출간을 왕성히 하고 계시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48년에 태어나셨는데 48년생이세요. 네.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작가 양력을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어떤 숫자 같은 거에서도 또 흥미로운 시점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는데 유럽에서 48년이면은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렇죠. 3년인 셈이죠. 예. 그러니까 전후 세대. 네. 말하자면 완전 전쟁 직후 네. 세대인 거죠. 네. 그 폐허에서 네. 태어난 셈인데 이게 실제로 그 작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뒤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어쨌든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이 집안이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는 아직 대대로 이제 꽤 유명한 언어학자 집안이었고 아버지 집안도 역시나 꽤 유명한 그 연주자 집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여러 개의 언어를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는 사실 이제 연주자의 길을 가려고도 음악가의 길을 가려고도 했었죠. 근데 네. 어떤 아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제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그 이제 음악의 길을 포기하고 네. 문학의 길로 가게 됐던 건데 여러모로 이 작가 양력이 좀 특이해요. 그렇네요. 네. 예를 들면은 또 어렸을 때 그 완전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실어증을 되게 여러 차례 알았다고. 실어증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예.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말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예 말을 잃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런 상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을 잃었던 사람이 작가의 길로 가게 된 그 과정도 굉장히 그쵸. 궁금해요.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아온 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 작가가 저도 이제 양력을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건데 두 가지가 저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예술,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다른 네. 예술과 되게 밀접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네. 실제로 작품들도 음악 얘기가 이 작품 말고도 되게 많고 네. 또 회화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고요. 심지어 춤에 대해서 쓰는 예. 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본인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 악기가 뭐 이 작가도 이제 뭐 연주를 할 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올라 다 감바라는 고악기예요. 그래서 저 찾아봤어요. 비올라는 알겠는데 다 감바는 뭐죠? 그랬더니 저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 첼로처럼 무릎 사이에다 끼고 하는 악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악기고 좀 이제 현대 들어서는 좀 사라진 악기인데 최근에 조금 다시 각광받고 있는 악기라 그러더죠. 예. 아무튼 그 여기 등장하는 생트 콜롬보와 마랭마레 맞나요? 네. 예, 예. 두 사람이 실제로 이 비올라 연주자인 거죠. 실존했던. 네. 그런데 이 두 명이 굉장히 이 어떤 예술가로서의 음악가로서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막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술을 다루는 작품들을 봤을 때 사실은 단골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뭐 영화 블랙스완 같은 것도 있고 네. 저는 읽으면서 위플래시 생각도 났거든요. 그 드럼 연주하는 네. 영화 있잖아요. 네네. 가혹하게 제자를 몰아붙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네. 이제 진정한 예술 아니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스승 생트 콜롬브처럼 인생 전부를 바치고 은둔을 해야 하는지 네. 마치 자기의 인생을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것이 예술을 추구하는 태도로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볼 수 있는 작품 같습니다. 모든 예술의 경지들이 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겪지 못한 어떤 최고의 어떤 극한의 상태까지 가야 이런 하드 트레이닝이 계속 반복이 돼야 비로소 예술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도 뭐 모든 이 감각들을 세상의 빛, 그쵸, 뭐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느껴야지만 진정한 예술가가 되는 것처럼 막 스승이 제자를 끌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거 보고 조금 예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걸 좀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죠.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나는 작곡을 하지 않네. 난 절대 악보를 쓰지 않아. 내가 가끔 하나의 이름과 기쁨을 추억하며 지어내는 것은 물, 물풀, 쑥, 살아있는 작은 송충이 같은 헛물일세. 선생님의 물풀 송충이 안에 음악이 어딨는데요? 활을 켤 때 내가 찢는 것은 살아있는 내 작은 심장 조각이네. 내가 하는 건 어떤 공효율도 없이 그저 내 할 일을 하는 거네. 그렇게 내 운명을 완성하는 거지. 공휴일도 없이 쉬지 않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정말 저도 믿을 수가 없죠.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술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뭔가 자기 꽉 찬 루트를 벗어나지 않아야 이게 또 성공할 수 있고 뭐 그런 건가 봐요.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런 예술가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소설에서. 네, 방금 들려드린 대사가 이제 예. 생트 콜롬브 스승이 하는 대사인데요. 그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의 배경인 17세기 네. 중세 예술에 있던 자기 헌신적인 모습이 종교랑 많이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수도사나 수녀들이 하는 삶과 같은 네. 모든 욕망을 세속과 등을 지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추구하는 것. 근데 그게 굉장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물겹고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네. 그게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아마 제자인 말에도 그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스승과 다른 길을 걷지 않았나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숭고한 태도가 이제 그의 연주도 물론 훌륭하고 정말 천재적인 예술적 감각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가 예술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네. 더 예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을 바라보는 그 모습, 태도가 더 예술이다. 오.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되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는 음악,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은 왜 쓰나. 저는 약간 대중과 소통이 돼야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현실적으로 뭐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이러면서 네. 봤거든요.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 이 생트 콜롬브라는 인물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본인의 어떤 명확한 그 태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안에서도 공감을 받진 않는데 네. 이제 말의 제자랑 이제 말싸움을 하면서 아마 그 부분인데 자기는 지금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딸이 아빠가 열정적이라고 네. 맨날 오두막에 틀어박혀갖고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서 근데 이제 누가 뭐라고 하는 거와 별개로 네. 본인 생트 콜롬보 본인은 그게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그 제자 뭔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무튼 둘이 굉장히 갈등을 겪잖아요. 네, 타협은 안 하잖아요. 그 스승과는. 그렇죠. 예, 현실과는 타협을 하지만 스승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아무튼 중간 과정에서는요. 네, 예. 그리고 스승도 제자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에서 가장 많이 갈등하는 장면이 네. 이제 제자가 왕 앞에서 연주를 했다고 완전 노발대발하면서 스승이 그 비올라를 부수는 부수죠. 발로 네. 밟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누가 들어주기 위한 음악을 하는 거, 남의 춤을 맞춰주려고 음악을 연주하는 거, 그거 그냥 어릿광대다. 너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막 이렇게 진짜 맹비난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근데 사실 화를 낸다는 거는 늘 저는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라고 네.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받아주기 싫다가 그 마랭마레를 받아준 것도 자신의 제자로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너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느껴져서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제자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순 없겠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화가 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네. 아, 그 뭔가 이렇게 이런 가치관에 충돌이 있을 때 예술가들은 왜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걸까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전부를 바쳐서 네. 그런 건지 네.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트 콜롬브가 좀 더 괴팍하게 네, 나오죠. 그려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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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뭐 결국은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음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서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둘이 막 선문답하듯이. 그렇죠. 선문답과 그렇죠. 같아요. 저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무슨 이 부분도 되게 멋있었어요. 선생님 마지막 수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수업을 해도 되겠어. 뭐 이런 대화들. 음악은 무엇인가 뭐 물어보면 뭐 신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니네. 신은 말하지 않는가? 그럼 귀를 위한 것입니까? 그럼 황금을 위한 것입니까? 뭐 침묵입니까? 뭐 사랑입니까? 막 계속 질문들을 해대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 이제 나중에 이따 끝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음악, 예술이 무엇인가를 둘이 이렇게 막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로의 대화 끝에 생트 콜롬브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음악을 그 미워하는 마랭마레 제자에게 전수를 하잖아요. 이 마지막 장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좀 저도 약간 이 중간 건너뛰고 갑자기 둘이 이렇게 화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모든 선문답이 그렇듯이 네. 명확하게 그걸 말해주면서 끝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게 이제 독자의 몫일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읽어주신 전 장면에서 계속 이렇게 오두막에서 몰래 엿듣고 있다가 들어갈 용기를 내는 게 이제 스승이 혼잣말을 해서잖아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다면 그에게 맡기면 나는 죽을 수 있을 텐데 그에게 내 음악들을 다 맡기고 나면 나는 죽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듣고 마랭마레가 문을 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생트 콜롬브는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위한 연주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장송곡을 들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자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다기보다는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스승은 그걸 말이나 글로는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제자와 함께 합주를 하며 네. 제자에게 그 마음 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마음 따뜻하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마지막 합주에서 두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잖아요. 네. 그 작품 제목이 눈물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실제로 그 작곡이 된. 네. 그래요. 네네. 네네. 그리고 영화에서도 그 둘이 그 곡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민경 편집자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누가 내 음악을 알려줘야 되는데라고 하고 이제 마랭마레가 다가가니까 생트 콜롬브가 그 문 밖에다 대고 음악에서 무엇을 찾으시냐고 묻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마랭마레가 그 전이랑은 좀 다른 방식의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회환과 눈물을 찾습니다. 회한과 눈물. 네, 그러니까 거기서 확 제 생각에는 생트 콜롬브가 이 친구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 네. 결국 답을 찾았구나. 네, 나의 네. 제자가. 네, 그런 게 아닐까. 네. 네. 우리 곡 한 곡 듣고 이 얘기를 나누죠. 사실 회한과 눈물까지 이제 우리가 다 달았는데 저는 그 회한과 눈물이 그 나오는 과정에 굉장히 의문들이 많고 좀 여쭤볼 것들이 많아요. 우선 음악을 좀 듣고 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 또 만들어졌잖아요. 세상의 모든 아침 OST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작은 소녀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우리 권현승 편집자님이 불어 좀 아시죠? 좀 읽어줘. 곡 제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는 네. 똑같은 프랑스어로도 같은 뜻이고요. 네. 윈전 필렛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세상의 모든 아침.
네. 이 OST 중에서 작은 소녀 들으셨습니다. 편집자의 방 김민경, 권현승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소설 파스칼 끼냐르의 세상에 묻은 아침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묻은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 네, 세상에 묻은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 굉장히 무슨 그 광고 카피 같이 되게 멋있는 문장이긴 해요. 이게 이제 이 책 제목에 이 문장을 먼저 쓰고 책 제목을 정했을까요? 아니면 책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러게요. 예. 메일 보내버렸을까요? 살아계시니까.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맥락이 네. 어떻게 이 문장이 나온 맥락을 보면 조금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표현은 되게 뭔가 빛이 네. 막 이런 느낌인데 뭐 다시 시작의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네. 다시 오지 않는다는 어쨌든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다라는 네.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생트 콜럼브라는 인물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앞에 얘기를 하면서 좀 마레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예술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세욕도 있고 네. 음악가로 성공하겠다. 궁정 음악가가 되겠다. 근데 이제 생트 콜럼브는 여전히 약간 알듯 말듯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작품에서는 생트 콜럼브에게서는 음악을 하는 이유가 네. 자기의 상실, 그러니까 부인 아내와의 이별이겠죠. 네. 그 경험과 되게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시작에 이제 1650년 봄 2살과 6살짜리 딸을 남겨놓은 채 생트 콜럼브 부인이 이 세상을 떠나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소설이 시작되게 만든 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첫 문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상실의 경험에서 시작된 그 예술의 어떤 동력이라고 봐야 될 텐데 여기서 좀 또 우리가 몇 장면 또 같이 낭독으로 들어볼까요? 어느 분께서 해주실까요? 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중간중간에 죽은 생트 콜럼브 부인이 몇 번씩 생트 콜럼브를 찾아오거든요. 네. 이게 아마 첫 장면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씩 제가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물결의 파동에 시선을 집중하는데 이내 스스로 눈이 감기면서 아주 오래전 머물렀던 어두컴컴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가 사랑한 지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몽상에서 빠져나오자 어느 날 밤 아내가 죽음과 조화하기 위해 그를 떠났을 때 작곡한 회한의 무덤이 기억났다. 정원의 오두막으로 가서 비올라 다 감바를 연습했다. 그는 악보를 참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손은 악기 지판을 자유자재로 옮겨 다녔고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음이 서서히 올라갈 때 문 옆에 매우 창백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의 연주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입가에 미소를 띠고 그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더니 그를 보며 활짝 웃었다. 그녀는 생트 콜럼브 씨의 악보대를 조용히 돌았다. 그리고 탁자와 작은 포도주 병 바로 옆 구석에 있던 괴짝 위에 앉아 그의 연주를 들었다. 그의 아내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한 곡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그는 비올라 다 감바를 놓았다. 포도주 항아리 옆에 있는 주석 접시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그는 포도주 잔이 반쯤 비워져 있었고 그 옆에 있던 고프레가 반쯤 가해가 먹혀 있는 것을 보았다. 소설 곳곳에서 이제 죽은 아내가 나타나잖아요. 환생한 게 아니라 이제 유령처럼 나타나는 거죠. 뭐 몇 번째 이렇게 횟수도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콜럼브가 세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죽은 부인을 등장시키는 걸까요? 어떤 의미예요?
몇 번 중간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내의 혼 혹은 유령이 직접적으로 당신의 연주가 연주 때문에 온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문장 그 글 소설의 묘사에서 생트 콜럼브가 유일하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 비올라 다 감바라는 악기였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설이 아내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전에 생트 콜럼브라는 인물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네. 소설 안에서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아내가 죽은 이후에 생트 콜럼브는 점점 더 칩거라하면서 자기만의 연주를 네. 하는데, 사실 그것이 홀로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홀로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한 연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를 불러들이기 위한 노래. 근데 저도 네. 읽으면서 되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음악, 아까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고요한 공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 이게 혼을 불러내는 의식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한, 아내를 위한 추도곡 혹은 장송곡을 매일매일 평생 연주했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네. 돼요.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가 매일 아침 공휴일도 없이 연주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활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 조각이 찢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네. 아내를 위한 거다. 죽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말 광기에 가까울 만큼 은둔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음악가의 한 평생을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아내. 근데 아내는 이미 지금 죽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트 콜럼브는 뭐 계속 이 아내에 대한 집착이랄까요? 그게 계속 이제 내재돼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딸들, 또 뭐 딸이야 이제 어머니 존재니까 뭐 그렇겠지만, 마랭마레는요. 이거 어떻게, 마랭마레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네. 생각해 보면은 마랭마레도 네. 상실을 경험한 인물이에요. 아, 그래. 다른 방식이지만 네. 그 마랭마레가 처음 나올 때 중요한 묘사가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네. 나오죠. 왜, 네. 왜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네. 성가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남자잖아요. 근데 이제 변성기가 오면서 그 꾀꼬리 같았던 목소리를 네. 우리는 지금 다 목소리 잃어버리신 거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아, 그 의미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소년 합창단의 어떤 그런, 왜 네.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비인네 그 아이들. 네, 네, 그런 네. 목소리의 애들인데 이제 변성기가 오면 거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목소리 잃어버렸다고 표현한 그렇죠. 거군요. 근데 그 부분이 흥미로운 게 네. 그 이것도 일종의 상실의 경험인데, 그렇죠. 마랭마레가 그 상실의 경험을 대응하는 방식이란 것이 네. 복수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예. 내가 목소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음악가가 돼서 잃어버린 목소리한테 복수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상실은 복수로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공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 음악가로서. 예. 그러니까 둘 다 마랭마레와 생트 콜럼브는 또 그 음악가로서의 동기가 상실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공통되어 있지만, 네. 그것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다른, 초반에는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트 콜럼브는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음악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 마랭마레는 네. 마랭마레는 굉장히 음악에 대한 복수라는 게 이제 본인의 야망과 욕망을 계속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악이고,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아무 연주를 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예, 스승이. 쉬는 기간이 근데 있잖아요. 그 3년 동안 매일 밤 마랭마레가 찾아간다고 해요. 오늘은 연주를 하지 않을까? 오늘은 네. 연주를 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매일매일 몇 년 동안 찾아가는 것도 안 들키고. 보통 사람은 그거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들으려고 이제 오두막에서 몰래 듣는 거잖아요. 이게 귀대고. 그렇죠. 근데 컷기침을 한 번 해서 쫓겨날 때도 쫓겨나기도 있거든요. 어떤 완성된 음악, 완성된 예술에 관한
동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내가 이루고 싶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둘은 좀 닮아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그런 집착 같은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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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꼭 한번 짚었으면 좋겠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첫째 딸 마들렌과 마랭의 약간 그 연인 사이에 그게 있잖아요. 근데 마레가 이 큰 딸을 사귀고 버려요. 버린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죠. 버려요. 그냥 버려요. 네. 난 너가 더 이상 좋지 않아. 난 너에 대한 마음이 떠났어.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는데 이 딸은 사실 그 마레의 아이를 임신했고 사생아를 낳고 그 이후에 정말 말라 죽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면서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찌 보면 마레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예 가장 소중한 딸을 이렇게 파멸로 몰고 간 이 몹쓸 제작 평생 용서하지도 못하고 정말 끝까지 저주해야 마땅하나 나중에 화합과 눈물로 같이 연주를 하고 끌어들인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거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건가요? 네. 아니 근데 저도 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신선한.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소설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생략된 시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26장에서 27장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막 10년이 그냥 흘러가 있고 그러니까 네네. 정확한 표현이 없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좀 해보면은 또 이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얘기가 안 된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 작품 대해서 네네. 그래요.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본인의 그 감정은 얘기를 안 하시네요, 권영수 편집자님. 저요? 네. 제가 아직 마레와 마들렌의 이 관계. 결혼을 안 해서. 그래. 아니, 잘 아버지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몰래 딸을 사랑하다가 임신시켜놓고 도망가 버리는데 딸은 그것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마들렌도 네. 죽기 직전에 이제 한 번만 나를 만나달라고 이제 간청을 해서 마레가 몇십 년 만에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죽기 직전인데도 마레가 당신은 나를 원하지라고 했을 때 마들렌은 그래 당신의 연주를 들려줘라고 해요. 네. 그 둘의 이제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둘이 서로 공유한 마음도 사실은 저는 정상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부녀 관계도 정상이 아니고 그 사랑도 정상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다 정상이 아니어서 네. 그냥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아까 네.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이 좀 미리 도착하셨는데 이 책 너무 어려워요 하셨거든요. 근데 네. 제가 느끼는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공감이 저는 안 돼요. 저도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사실은. 예술가의 삶, 오케이. 뭐 거기까지는 이제 내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의 인간의 삶인데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음악과 눈물과 화음으로 다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좀 마음에 불편한 게 없으셨어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묘사를 봤던 얼핏 기억에는 네. 어쨌든 그 지병이 있었나요? 죽음의 직전에 있었다라는 네.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을 낸 거죠. 네, 천연두를 알았죠 아마. 네, 근데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맞아요. 집에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이 그 마레를 만나서 그 연주를 듣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 묘사에서 나오는데 그 둘의 그 몰래 밀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 밀회와 둘이 같이 하는 음악 교습이 사실 동일한 걸로 표현이 돼요. 그 소설 안에서는. 그러니까 오두막 밑에서 몰래 만나고 둘이 연주를 같이 하고 그게 동일하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서는 최소한 이 소설 안에서는 그 둘의 사랑과 둘의 같은 그 음악을 공유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네. 구분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 행위
마지막에 마랭마레가 그 연주를 해줬다는 부분이 소설에서는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첫째 딸이 이제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이게 반감이 있을 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연주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사실 자기를 다 희생하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거대한 음악가는 또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렇게 또 탄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마랭마레가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비올라 다감바 연주자라면서요. 네. 네. 둘 다 매우 유명한. 매우 글쎄요. 네. 연주자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았다와 비슷한 문장. 왜 헤라클레이토스죠.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들. 이 문장이 아무튼 굉장히 계속 맴도는 그 한 굉장히 타격감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문장의 함의를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권현숙 편집자님. 네. 그 실제로 강 혹은 강변이 이 네. 모든 작품의 주요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두 문장 다 어쨌든 비가역적이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한편은 흥미로운 게 이 그 생트 콜럼브라는 인물은 계속 강 근처에 머물러요. 그리고 몇 가지,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쨌든 굉장히 이미지적인 작품이라서 그런 어떤 숨겨진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의미가 찾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네. 어떤 아주 초반에 예를 들면은 어떤 인물이 이제 궁정으로 와라. 근데 거부하니까 너는 지금 물에 빠져 있다. 남도 물에 빠뜨리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죠. 비유로 이 문학 작품 안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머무르는 오두막도 이 사람이 보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보르드. 네, 그게 이제 버드나무 아래 물이 흐르는 축축한 가장자리라고 하네요. 프랑스 그 당시 언어로 일종의 네.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묘한 거죠. 물이 흐르지만 또 오두막이니까 멈춰있는 공간이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다시 아까 그 어떤 생트 콜럼브라는 인물이 죽은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과 그 상실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 태도라는 것이 이 사람은 떠나보낼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너무 처절하고 좀 너무 과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게 자기 하고 싶은 거다. 나는 이럴 때 제일 열정적이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들으면서 되게 공감하는 게 그 마지막에 아내가 당신의 늙은 손을 봐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늙은 손을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손을 보고 처음으로 자기가 너무 노인이 됐고 늙었다는 걸 자각하거든요. 아, 검버섯이 이렇게 피어 있다니. 근데 그때 너무 좋아서 가슴이 막 빨리 뛴다는 묘사가 나와요. 네네네. 이제 아내 곁으로 갈 수 있게 됐구나.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내의 영혼이나 혹은 유령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장면에서 강가에서 나루배를 타고 건너가는 걸 보잖아요. 그게 이제 카론의 배라는 작품이 이 안에서도 나오는데 네. 이제 보통 죽은 자를 저승으로 건네줄 때 뱃사공이 나룻배를 이렇게 저어서 저승으로 가는 걸 묘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생트 콜롬브가 하고 있는 예술도 그렇고 그 오두막도 그렇고 되게 직접적으로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놓여 있다. 어떤 회색지대, 중간지대에서 세상을 모두 등지고 죽음을 향해 연주를 하는 그 태도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해나 네. 딸을 향한 뭐 부성애나 이런 거는 사실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저는 이제 이거와 이 소설을 좀 고민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왜 바로크 음악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이 비올라 다감바 연주자들의 이 이야기가 바로크 음악 때는 녹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이 생트 콜롬브는 악보도 남기지 않고 출판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기의 활을 그냥 그 대는 순간 그때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악은 그 순간만이 살아있다. 그게 바로 예술의 본질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네. 네. 두 분 너무 멋있네요. 정말 멋진 해석이에요. 아이고 정말 네 아주 그냥 쥐어짜면서 그냥 옆구리 쿡쿡 찌르는 아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근데 이 책이요 그 세상의 모든 아침 파스칼 키냐르 이게 좀 우리 최민석 작가님도 굉장히 뭐 유명한 책이라고 이렇게 한마디 뚝 건너면서 가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집에 이렇게 꽂아두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한 번쯤 이렇게 위시리스트에 두는 책인데 어려운 책이에요, 분명. 이게 프랑스 근데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이 전형적인 막 예술, 존재 이런 철학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아서 아싸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 두 분과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에 대한 총평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 네, 저는 그 5월의 황금 같은 연휴에 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야외 카페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오, 예. 너무 춥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해서 네. 참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너무 그 고집 세고 완고하고 그 정말 꼬장꼬장한 노인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의 태도나 아니면 말들, 연주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름다웠다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치만 많은 모호한 점, 궁금한 점들을 가지고 오늘 녹음을 하러 왔는데 네. 역시 독서 모임을 하면 이렇게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고 갈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감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에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2025년 5월에 그 따뜻한 봄과 바꾼 이 네. 책 한 권이었군요. 네, 우리 권현승 편집자님은요? 네. 뭐 저도 이제 독서 모임의 이제 효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이해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흥미롭게 느꼈던 지점들이 또 얘기할 수 있어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중간에도 곡이 한 곡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작품을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 앨범도 있어서 네. 저는 이 작품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 그 앨범들을 쫙 같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도 어쨌든 이 작품이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독서를 해보셔도 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 제가 어디서 누구 다른 분의 평을 보니까 영화보다 책이 훨씬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책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집자의 방 해외 문학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좀 색다른 느낌으로 열심히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의 세상에 묻은 아침, 청취자 여러분도 꼭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권현승 두 분의 편집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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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서점.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이 곡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죠. 루시드 폴의 알고 있어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웃어